안녕하세요. 데디스 리딩 북대리입니다. 태초부터 현재까지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진보하였지만 인간이 유일하게 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의 영역입니다. 누군가에게 죽음은 더 좋은 곳을 향한 단계이지만 누군가에게 죽음은 피하고만 싶은 두려움입니다. 누군가는 현실을 도피하고자 자살로 죽음을 맞이하고 누군가는 원치 않는 병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심지어 내가 죽는지 인식도 하지 못한 채 갑작스럽게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죽음의 모양과 형태는 참 다양합니다. 여기 삶과 죽음을 누구보다 고민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의 문호 레프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는 가장 평범한 사람이 죽음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가슴이 미어지듯 표현합니다. 죽는다는 것이 야기하는 동요와 붕괴의 현상을 영혼으로 표현한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던 판사들과 검사들은 휴정 시간이 되자 쑥덕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반 일리치가 죽었대요. 신문의 부고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40대 법원 검사로 얼마 전부터 원인 모를 불치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결국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반 일리치가 건강했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부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생각은 저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자신과 지인들의 인사이동이나 승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됐군. 그러나 어쩌겠어. 아무튼 나는 아니잖아. 하며 죽음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는 듯 대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절의 가면을 쓰고 장례식장에 참석해 형식적인 임무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반 일리치의 동료인 이바노비치는 부고 소식을 듣고 찾아갑니다. 망자는 근엄한 표정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영원히 들지 못할 머리는 세상에서 가장 푹신한 베개에 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는 표정과 함께 산자를 향한 모종의 경고를 보낸 듯 합니다. 그러나 그 경고가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듯 이바노비치는 뒷짐지며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서 이 장례식장을 빠져나와 오늘 밤에 있을 카드놀이에서 더 많은 돈을 따려는 마음뿐입니다. 그때 이반 일리치의 아내가 이바노비치에게 할 말이 있다며 다가옵니다. 그녀는 더 깊고 더 슬프게 한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매일 밤 소리를 질러댔지요.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이바노비치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생각이었지만 표정만은 진지하게 계속 듣습니다. 미망이는 남편의 연금에 관한 조언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 남편의 죽음을 빌미로 국가에서 받아낼 수 있는 지원금이 더 있는지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이바노비치는 골똘히 생각하는 척하다 더 이상 없을 것 같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미망이는 이 조문객에서 더 이상 볼 일이 없다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지금 관 속에 누워있는 이반 일리치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있을까요? 저 근엄한 얼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말입니다. 이반 일리치의 삶은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했습니다.
사실 이 소설은 이반 일리치의 이름 대신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세 아들 중 둘째로 태어나 집안의 자랑거리로 성실하게 자랐습니다. 똑똑하고 활달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그는 법대를 졸업하고 문관의 자격으로 그의 아버지가 미리 손써서 마련해 놓은 지방의 보조관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특유의 책임감과 사교성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종종 들어오는 청탁과 자신을 유혹하는 여인들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지켜왔습니다. 그는 젊음과 방탕은 통하는 법이라는 격언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게 잘 관리해온 덕분에 5년 뒤 예심 판사로 이동할 기회를 가집니다. 공과 사를 잘 구분할 줄 알았던 그에게 그 일은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점점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부와 명예가 한 계단 한 계단 쌓아져 올라갈 때마다 그는 점점 나이도 먹게 되었고 종종 즐기던 사교 모임에서 현재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좋은 가문의 아가씨로 미인인데다 재산도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이 정도 여자면 자신이 상류 사회에 속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확신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복한 신혼도 잠시 아내가 임신을 하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내는 그렇다 할 이유도 없이 남편을 질투하는가 하면 자기한테만 신경 써달라고 떼를 쏘고 사사건건 바가지를 긁기 일쑤였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처음에는 아내를 맞춰주고자 노력했으나 점점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독립적 세계를 지켜내기 위해 공무와 거기서 비롯된 온갖 사교적 의무를 무기 삼아 대항해 갑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아내의 짜증은 더욱 늘어갔고 상대적으로 이반 일리치 역시 더욱더 이를 사랑했으며 명예욕 역시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뛰어난 업무 능력을 기반으로 검사로 승진을 하였고 오로지 일 속에서만 삶의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다 자기 뜻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로부터 밀려나고 때로는 야망의 계단에 미끄러질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처자식을 먹이고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했기에 월급은 늘 모자랐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우연히 측근의 인사이동을 통해 자신도 2단계나 높은 자리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일은 다시 도시로 올라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부러진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 가지 끝에서 발견한 꿀을 핥아먹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반 일리치 부부에게 모처럼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이사를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즉시 준비에 돌입합니다. 그는 일단 아내와 아이들은 지방에 둔 채 혼자 집을 구하였고 이 집을 직접 리모델링하여 식구들을 서프라이즈 하려고 구상합니다. 이 일은 그에게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거둔 성공과 아내와의 관계 회복이 시너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구입한 집은 높은 천장과 널찍하고 고풍스럽기까지 한 꿈에 그리던 집이었습니다. 그는 차근차근 일을 시작합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좋아할 것을 상상하며 벽지도 바르고 커튼도 달고 군데군데 벗겨진 페인트 칠도 합니다. 그리고 사다리를 타고 작업하던 중 발을 헛디뎌 창틀 손잡이에 옆구리를 부딪혔지만 아픈 줄도 모르고 일을 합니다. 식구들에게 편지를 쓰며 마치 15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너스레도 떱니다. 그가 추구하는 인테리어 컨셉은
실상 대단한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것들입니다. 드디어 가족들이 집에 도착했고 현관문이 열리자 아내와 아이들은 탄성을 지릅니다. 이반 일리치는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작업하다 다친 옆구리가 가끔 쑤시긴 했으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그렇게 이반 일리치는 새 직장과 새 집에 만족하였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방이 한 개만 더 있더라면 월급이 500루블만 더 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도 가끔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 꾸미기에 너무 공을 들여서일까요? 가끔 테이블보에 얼룩이 묻거나 커튼을 묶는 끈이 하나만 끊어져도 그는 매우 속상해했습니다. 아무튼 그는 일이면 일, 집안일이면 집안일, 디테일 하나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또 그러면 그럴수록 더 높은 자리와 연봉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끔은 잘 꾸며진 집에서 파티를 열기도 했는데 그런 사교 생활을 통한 기쁨은 허영심을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이반 일리치와 가족들은 나름 만족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예전 작업하다 부딪힌 옆구리 통증이 가시질 않았고 점점 입에서도 이상한 맛이 나는 등 거북한 상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병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점점 예민해졌고 살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다시 부부 사이에는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대부분 시작은 사사건건 집안일에 트집을 잡는 이반 일리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릇 이가 나갔다. 음식 맛이 왜 이러냐. 아들은 왜 식탁에 팔꿈치를 올리고 있느냐. 딸내미는 머리 모양이 저게 뭐냐 등등. 그야말로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는 차라리 남편이 죽어버렸으면 했으나 그가 죽으면 그의 월급도 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 짜증이 납니다. 하루는 이반 일리치 자신도 예민함을 인정했는지 몸이 아파서 그랬다고 변명하자 아내는 제발 병원을 가라고 잔소리합니다. 의사의 반응은 이반 일리치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이곳저곳 두드려 보더니 스트레스니 뭐니 하기만 하고 정작 그가 듣고 싶은 병명은 무엇인지 나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속 시원하게 말을 안 합니다. 대충 유추해 보면 몸이 심각하다는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점점 의사도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래, 아직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러면서도 누군가가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어느 때보다 관심 있게 듣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자신의 이런 행동에 불쾌해하기도 합니다. 약도 먹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했으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결국 이 의사 저 의사를 찾아다녔고 이 약 저 약도 먹었으나 점점 더 불신만 쌓였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에 변화가 찾아오자 그는 점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공포와 의미심장한 무언가가 몸속에서 요동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그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예민하고 말라가는 그를 보며 다 저 인간의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직장 사람들 역시 쑥덕거립니다. 저 사람 얼굴이 왜 저래? 눈 좀 봐. 초점이 없어. 산송장이네 그려. 이반 일리치는 자신에게 스며든 독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지고 있음을 느끼고 자신을 점점 더 고립시켰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찾아오는 고통에 시달립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그였지만 파멸의 벼랑 끝에 서게 되자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반 일리치가 생각하기에 의사는 그가 일하는 법원의 변호사와 비슷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사느냐 죽느냐에 관심이 있는데 변호사는 사람이 아닌 사건만 관심 있는 것처럼 의사도 이것이 맹장염이니 신장의 문제이니만 지적하니 말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자신의 품위가 아픈 남편 때문에 깨지지나 않을까 매일 조바심을 냈습니다. 이반 일리치 역시 죽어가는 마당에도 누군가와 있을 때는 적당히 가면을 써야 했죠. 이반 일리치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병의 문제가 아니야. 죽음의 문제야. 그래, 얼마 전까지 삶은 바로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자꾸 도망가고 있어. 나는 그걸 붙잡을 수가 없군. 나만 빼고 내가 죽어가고 있음을 다 느끼고 있어. 내가 죽으면 나는 어디로 가나. 안 돼. 너무 무서워. 그리고 방 밖에서 들리는 음악 소리와 깔깔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다시 생각합니다. 죽음. 그래, 죽음을 저들은 몰라. 날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아. 저들도 똑같이 죽게 될 거야. 멍청이들. 내가 조금 먼저 갈 뿐인데 저렇게 좋을까? 다시 울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자 통증은 더 크게 그를 찌릅니다. 이반 일리치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깨달았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지난날 자신을 지켜주었던 생각들을 불러내어 그것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죽음이 이반 일리치를 자꾸만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전 사다리에서 떨어져 부딪혔던 곳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그래, 맞아. 바로 여기서 저 커튼을 달다 기습을 당하듯 목숨을 빼앗겼구나. 이 얼마나 허무하고 황당한 일인가. 이럴 수는 없어. 그러나 이렇게 됐어. 그는 점점 모르핀이 없이는 잠을 잘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증은 여전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배설물을 치워주는 하인 게라심이었습니다. 그는 유일하게 조건 없이 그를 보살펴 주었고 점점 죽어가는 주인을 가엾게 여겼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괜찮아질 거라며 영혼 없는 말을 던지고 말았지만 그는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고슴도치 같아도 사랑스러운 어린아이를 보살피듯 사람들이 자신을 돌봐주길 바랬으나 그런 존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통증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게라심과의 관계에서만 그가 바라는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아마 게라심만이 욕심 없이 그를 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 아닐까요? 이반 일리치는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종 말고는 의지할 데 없는 자신의 처지를 보며 신의 잔인함이 서러워서 신의 부재가 서러워서 울며 부르짖습니다. 어째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째서 이 지경까지 저를 괴롭히십니까? 죽음아, 그를 옳테면 와봐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는 것이냐? 한참 울더니 갑자기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뭐냐고요?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것,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라고? 어떻게 사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 사는 것. 예전처럼 편안하고 행복하게. 예전에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했니? 이반 일리치는 예전에 좋았던 일들을 떠올려 봅니다. 어린 시절 진짜 행복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왠지
지금 자신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좋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다시 생각해보니 다 추악한 것 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리고 현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쁨은 더욱 무의미하고 의심쩍은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다시 생각합니다. 나는 그동안 올라가려고만 했어. 하지만 일정한 속도로 내려오고 있었던 거야. 인생이 이토록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이었는가? 그렇게 무의미했다면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어야 하지? 뭔가 잘못됐어. 어쩌면 내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재판을 받는 걸까? 그런데 나는 진짜 잘못한 게 없는걸? 난 진짜 열심히 살았다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삶도 기승을 부리는 고통도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끝을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떨어지고 있다.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만약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는 의식만 지닌 채 바로잡을 겨를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지? 이반 일리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눈앞에 임박했다는 자각이 생기면서 낯선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지가 뒤틀리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가끔 싫어 하는 소리도 내지만 마지막 음절만 남으며 하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마지막 의식으로 그는 생각합니다. 그래, 이제 끝났어. 괜찮아. 그것을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뭐지? 그때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신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마지막 그 순간에 그것을 한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데디스 리딩 북대리였습니다.